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교과서에 없는 사진을 하나 불러왔는데요.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교실의 모습, 이 교실에서 우리가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이것도 사회문화 현상이죠. 네, 그러면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저 학생들이 참 기특하다. 나중에 졸업해서 이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되려고 지금 열심히 그 필요한 지식들, 기능들, 태도들을 기르고 있구나. 아주 훌륭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고 왜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지식들을 억지로 저렇게 주입을 받고 있을까? 어른들은 왜 이렇게 자꾸 학생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거를 왜 못하게 할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명 한 명의 학생한테 주목해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아, 저 친구는 참 열심히 듣네. 어디 대학 가려고 저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졸고 있는 학생을 보면서 저 친구 많이 피곤한가? 왜 졸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똑같은 사회문화 현상을 두고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14쪽에 본문을 한번 볼게요. 같은 그림이라도 보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보는 각도와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거나 탐구할 때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현상을 다르게 이해하기도 한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제도 또는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할 수도 있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 또는 개인들의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 등에 초점을 두어 이해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교육 증가 현상을 바라볼 때 입시 제도의 변화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사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주고받는지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 자, 예쁜 풍경을 바라볼 때 나무 하나하나를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숲을 바라보면서 눈에 담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것처럼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개개인들 한 명 한 명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 전체적인 문화에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는 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게 본다라고 해서 시각할 때 볼 시 해서 거시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아주 크게 본다라고 해서 거시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 대상은 사회 제도라든지 사회 구조입니다. 그 사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한테 아주 크게 영향을 주는, 모든 구성원들의 한 번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거대한 사회 제도, 사회 구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예쁜 풍경을 바라볼 때 숲을 보지 않고 하나하나의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큰 제도라든지 어떠한 큰 구조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개개인이 가지는 생각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미생물 할 때 자글미의 볼시, 미시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관심 대상은 개인이에요. 사회 제도, 사회 구조가 아닌 개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 비행이 늘어났다 라는 그런 사회문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럼 청소년 비행이 늘어난 원인을 가지고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혹시 지금의 입시 제도가 지나치게 경쟁적이어서 이런 거에 대한 반항으로, 저항으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화가 또는 영상 매체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청소년들에게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청소년 비행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미시적 관점에서 청소년 비행을 바라보면 그 비행을 저지른 이 한 학생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비행을 저지른 걸까? 혹시 이 부모와의 갈등이 있어서, 또는 옆에 친구와 같이 비행을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상호작용 때문에 비행을 하게 됐을까?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을 겁니다. 교과서 이어서 읽을게요. 하지만 어느 한 관점만이 옳다고 판단하여 한 가지 관점만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본다면 복합적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숲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숲을 구성하는 나무도 보아야 하고 숲 전체의 모습도 보아야 하는 것처럼,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에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이 있다. 우리가 앞으로 볼 여러 가지 관점들인데요. 기능론과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에 해당됩니다. 상상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론, 갈등론, 그리고 상상론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능론입니다. 네, 교과서 15쪽 기능론을 한번 보면, 교과서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중 기능론은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한다. 여러분, 유기체가 뭐죠?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를 유기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의 몸,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몸을 생각합시다.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에 사회를 비유해요. 사회는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심장과 폐, 소화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이 유지되기 어렵다. 폐가 나 갑자기 산소 공급 못해 라고 해서 기능을 못하잖아요.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몸 전체가 살지 못하죠. 산소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어? 몸이 유지가 안 돼요. 생명이, 유기체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심장도 멈추고 간도 멈추고 뇌도 멈추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존적이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능론은 사회도 이와 유사하다고 봐서 사회도 수많은 구성 요소들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고, 마치 뇌, 폐, 심장이 있는 것처럼 사회도 뭐 교육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고, 이 구성 요소들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에 필요한 고유의 기능 또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기능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해서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학교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고, 기업은 이 인재를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등 각 요소는 유기적인, 서로 연관이 아주 깊은, 의존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다라고 봅니다. 또한 기능론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또는 규범은 구성원 간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봐요. 합의의 산물. 그래서 사회 질서와 유지, 그리고 사회 안정을 위해 이러한 가치와 규범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구성원 간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5천만 국민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면 5천만 국민이 어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 우리 사회의 가치와 규범은 이러이러한 걸로 하자라고 다 모여가지고 진짜로 모두가 다 그렇게 합의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합의의 산물로 본다, 그렇게 간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다라고 칠 거냐면 사회의 질서 유지, 사회 안정, 이런 것들을 모든 구성 요소들이 원할 거라고 봐요. 사회 질서 유지, 사회 안정, 균형, 통합, 존속, 이런 것들을 모든 구성 요소나 구성원들이 다 추구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생각을 해봅시다. 뭐 우리 폐라든지 우리 뭐 심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각각이 의식이 있지는 않지만, 의식이 있었으면
있었으면 그 어느 폐가 어느 심장이 나는 우리 몸과 상관없이 나 내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난 더 이상 산소를 공급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 몸이 살아있든 말든 내 할 바야? 라고 생각하는 폐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폐, 심장 이런 것들은 이 속에, 이 사회 속에, 죄송해요. 이 생명체 속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생명체의 유지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에 비유하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보니까 이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 구성원들은 역시나 이 사회의 존속, 이 생존을 원할 거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지. 너네도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너네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오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너네는 사회가 망하는 걸 원해? 당연히 아니지? 라고 그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 질서 유지,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가치와 규범이 필요합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필요해요. 규범이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고 도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가치와 규범은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 질서 유지, 사회 안정을 원해. 근데 질서 유지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가치와 규범이 필요해. 그렇다면 당연히 구성원들은 가치와 규범에 동의를 하겠지. 라고 간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나 규범은 지켜야만 하고 이렇게 지켜야만 하는 가치와 규범은 모든 구성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기능론은 사회 질서와 통합이 잘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 변동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면 여러분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라는 하나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 갑자기 몸이 좀 보니까 왼쪽 엄지를 별로 안 쓰네? 왼쪽 엄지 그냥 떼버리자 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생각보다 대장이 별로 일을 못하네? 대장이랑 소장을 좀 합쳐버리는 그런 작업을 할까?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사회도 하나의 유기체라면, 사회도 각 구성 요소들을 다 필요로 하니까 어떤 한 구성 요소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아니면 한 구성 요소가 또는 한 제도가 갑자기 생겨버리거나,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못 한다라는 거지. 실제로는 제도가 없어지기도 하고 개혁되기도 하고 사회 전체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게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잘 설명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질서라든지 기득권, 옆에 한번 봅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이미 차지한 권리, 기존에 취득한 권리,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 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이러한 논리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 너무 좋아. 다 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만 하면 우리 사회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맡은 바를 열심히 수행해서 이 사회, 지금 이 사회를 유지하자고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노비일까요? 양반일까요? 제가 양반일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이 좋아. 지금 유지하자. 각각 이 맡은 역할, 지금 부여된 역할, 이것들을 각각 잘 하자라고 하려면은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회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 이 사회가 괜찮아야 돼.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 이러한 논리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인물과의 만남, 파슨스를 한번 볼까요? 파슨스가 본 사회제도의 필요성. 자, 파슨스는 대표적인 기능론자예요. 근데 파슨스의 이론을 자세히 알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파슨스를 지금 왜 소개하고 있냐면 기능론자들이 사용하는 단어,
키워드들이 다 거기에요. 그래서 파슨스의 대답을 통해서 이런 단어들을 기능론자들이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런 걸 같이 파악해보기 위해서 지금 파슨스와의 인터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께서 사회란 무엇이며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파슨스가 뭐라고 하냐면 사회란 하나의 통합된 전체다. 즉 전체 사회 구조는 여러 개의 작은 구조들이, 작은 부분들이, 작은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법, 복지 등 각 부분이 서로 맞물려 의존하는 곳, 이게 바로 사회다. 그럼 사회는 어떻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각각의 부분이 정상적으로 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균형을 유지하고 통합되고 이렇게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나 조직이 사회 유지와 존속을 위해 각기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우선 경제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이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는 방법을 제공하고 정치제도는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법제도는 일탈을 규제하고 교육제도나 종교제도는 규범을 내면화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을 볼게요. 만약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부분이 균형을 잃거나 일시적으로 기능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기능론은 사회 문제가 없다라고 볼까요? 좀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 거고 다 필요해서 있는 거고 그리고 가치와 규범은 다 동의하고 다 합의한 산물인 거고 그걸 다 지키기만 하면 이 사회는 평화롭게 안정되게 통합되게 유지가 돼라고 보는 입장인 거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그렇다면 사회 문제는 없는 걸까? 아예 외면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아요. 기능론 입장에서 사회 문제는 있다라고 인정을 하죠. 근데 사회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 보냐면 사회 문제는 왜 일어나냐? 각각의 부분이 각각의 구성 요소가 균형을 잃거나 일시적으로 자기 기능, 자기 역할을 못할 때 그때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때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은 내 몸이 아파. 내가 갑자기 치통에 걸렸어. 그래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가 막 아파. 그럼 이가 아픈 거, 일상생활을 내가 못하는 거, 이 문제가 왜 발생한 거지? 이빨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나의 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체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치과 가서 치료를 받죠. 누가 이빨에 이 입장을 들어보면서 혼자서 그렇게 다 음식물을 씹는 걸 혼자서 다 처리하려니까 힘들었구나. 너의 기능이 너무 많구나. 역할이 너무 많구나. 과부하 걸렸구나. 그럼 내일부터는 혀한테도 좀 씹는 역할을 줄게. 내일부터는 내가 씹는 거 좀 덜 하고 그냥 위로 바로 음식물을 주입할게. 라고 하지 않죠. 일시적으로 잠깐 병든 거야. 병리적인 현상인 거야. 그래서 이 병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시 제 역할을 하도록 다시 균형을 유지하도록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사회 문제는 사라지는 거야. 당연히 그리고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일시적이고 병리적이고 부정적인 현상입니다. 사회 문제는 뭔가가 지금 잘못돼서 잠시 일어나는 거야. 이거 금방 고쳐야 돼 라고 바라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갈등론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비교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둡시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갈등론 교과서부터 볼게요. 갈등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의 속성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보고 사회 안에 존재하는 대립과 갈등에 주목한다. 돈, 권력, 명예, 지위 등과 같은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싸고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반드시 대립과 갈등이 사회 안에 존재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배 집단은 그들이 가진 힘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피지배 집단은 지배 집단의 이러한 움직임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개인과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이 항상 나타나며 이러한 갈등은 항상 존재해. 근데 이런 갈등이 사회를 변동시킨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갈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야. 갈등이 있어야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가 변해, 발전해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론은 사회 제도와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각 요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예를 들면 법제도를 예로 들면 지배 집단이 그들의 가치를 반영한 법을 만들어서 피지배 집단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본다. 꼭 예를 들면 이제 한 70년 전에 미국에 흑백 분리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누가 만들었냐? 흑인들이 만들었겠어요. 백인들이 만들어서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흑인들이 취학을 못하게 하고 진학을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이용하는 가게에는 흑인들이 이용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흑인들의 사회 진출 기회와 제대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배 집단은 피지배 집단을 억압하고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착취라는 건 뭐냐면 착취한다라는 거는 짤착, 취할 취, 취득할 취를 써서 착취라고 하는데 막 쥐어짜서 막 얻는 데잖아. 피지배 집단을 쥐어짜가지고 그들의 거를 모조리 다 가져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누가 대표적으로 했냐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했어요. 저 옆에 지금 교과서 옆에 마르크스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대표적인 갈등론자인데 마르크스가 어떻게 사회를 바라봤는지 그걸 잠깐 보면 이 지금까지 봤던 갈등론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마르크스는 역사가 5단계에 걸쳐서 발전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태초에는 원시 공산사회였다라고 봐요.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가지는 아주 공평한 사회였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런 원시 공산사회가 고대 노예사회로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고대 노예사회에서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자신의 노동력조차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봤어요. 그럼 가진 사람이 지배 집단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피지배 집단인 거겠지. 자, 노동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예를 많이 가지는 또는 노예를 가지고 있는 노예주였겠죠. 근데 자신의 노동조차도 소유 못한 사람들은 노예였을 겁니다. 이렇게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있었어요. 이런 사회가 중세 봉건 사회가 됐는데요. 중세 봉건 사회가 되면서 봉건제 사회가 되면서 이때는 토지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 토지를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땅의 주인, 지주가 있었고 토지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 소작농들이 있었죠.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가진 사람은 지배 집단, 가지지 못한 사람은 피지배 집단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사회가 근대에 와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됐어요. 그때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진 사람은 자본가가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 지배 집단, 가지지 못한 사람이 피지배 집단이 된다라고 봤어요. 근데 마르크스는 뭐라고 봤냐면 이 사회가 현대에 와서는 다시 공산주의 사회가 될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공산사회가 올 거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산사회로 가는 이 과도기적인 중간 단계가 사회주의 사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1800년대 사람이거든요. 1880년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좀 사실 되게 매력적으로 그럴듯하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렇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 그래서 공산주의로 가자라고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해서 20세기 초반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 아주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많은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이 생겼는데 오늘날에는 사실 공산주의 사회는 오기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입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까지만 놓고 볼게요. 자,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냐면 원시 공산사회 이래로는 계속해서 지배관계와 피지배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 지배집단이 어떻게 해서 피지배집단을 착취를 하냐 보면은 노예사회에서 결국 노동을 온전히 하는 건 누구예요? 네, 노예입니다. 노예가 일을 다 해. 근데 그 일에 대한 성과는 누가 다 가져가? 노예주가 다 가져가. 그래서 노예주가 착취한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중세 봉건 사회가 되면 그냥 형태만 바뀌었을 뿐 또다시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착취한다라고 봤어요. 누가 농사를 다 지어? 결국엔 소작농이 다 지어. 근데 소작농이 농사를 다 지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가지고 가져가면서 지주들이 결국엔 그 이득을 다 봤단 말이야. 자기네들은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소작농의 그 어떤 열렬한 노동의 성과를 지주들이 다 착취한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가 이제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뭐 평등하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성이 있고 이런 사회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회사에 부가가치 창출을 누가 해요? 노동자들이 합니다. 회사원들이 하고요. 공장에 실제로 다니는 실제로 조립을 하는 사람들이 해요. 근데 그 노동의 성과를 누가 가져간다? 자본가들이. 예를 들면 주주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아주 조금 자그만한 월급을 가져갈 뿐이고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다 자본가들한테 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도 역시 자본가들한테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갈등이 이러한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사이의 갈등이 계속된다, 무조건 있다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 갈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 봅시다. 이렇게 소작농들이 또 소작농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평민 계급이 위에 귀족 계급 또 왕족의 어떤 엄청난 억압과 착취에 반발을 해서 결국에는 시민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시민혁명을 일으키면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어떻게 봤냐면 노동자들도 결국에는 이러한 착취를 이러한 부당함을 모순을 깨닫고 그리고 혁명을 일으킬 것이야. 들고 일어날 것이야. 그래서 보다 더 공평한 사회로 갈 것이야 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 근데 그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잖아.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 사회 개혁의 씨앗이 되는 거야. 사회 변동,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거야. 발전하게 되는 거야. 조금이라도 더 공평한 사회가 되는 거야. 라고 보니까 이 갈등을 아주 무조건 나쁘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이러한 모순을 깨닫고 그래서 사회 개혁을 이루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회 문제는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지 사회 문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이런 갈등은 항상 있는데 오히려 조용한 게 이상한 거지. 이런 착취가 계속해서 있는 상태인데 이 피지배 집단이 조용하게 있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그 막 목소리를 내야지, 저항해야지, 막 시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게 사회 문제인 거고, 이 문제는 아주 부정적인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이 된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그러면은 이제 사회 개혁이 일어난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등론은 사회 구조 속에 있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그리고 갈등의 측면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분명히 어떤 모순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조금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직시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유용하고요. 분명히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갈등들을 이제 바라보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설명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용합니다. 그러나 사회 각 부분의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로 굉장히 단순화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양극화하는 것, 이거는 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회에서 협동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현상도 있거든요. 사실 공동체 의식이 아주 잘 발현이 돼서 뭐 봉사도 하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이렇게 협동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교과서 16쪽 밑에 보면 일자리를 얻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 탐구 활동을 간단하게 읽어보고, 이 글은 갈등론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에요. 이게 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갈등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근거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문단, 개인의 지식 수준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개인의 가정 배경이나 인맥과 같은 요소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력이 뛰어난 구직자가 반드시 좋은 일자리를 얻고 그렇지 못한 구직자는 안 좋은 일자리만 얻으라는 법은 없다. 자, 이걸 통해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갈등론의 입장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사회적 희소 가치들을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만큼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등 현상은 일어나요. 근데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가지고 갈등론은 뭐라고 바라보냐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은 지배 집단이 그렇게 만든 거야. 지배 집단이 그렇게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어. 마치 피지배 집단도 사회적 희소가치를 원한다면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끔 제도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질서라든지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만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그래서 사회적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배분이 되는 거야 라고 바라봅니다. 그럼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어떻게 볼까요? 사회 불평등 현상은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통합사회 때 사회 정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배우면서 불평등함이 반드시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배웠었죠. 예를 들면 1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80시간 일한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가져가는 게 정의로울까요? 정의롭지 않을 수 있지. 정의롭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그런 것처럼 기능론자들은 불평등 현상? 당연한 거 아니야? 사회에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들이 있는데 어떤 기능과 역할은 다른 기능과 역할보다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그러면은 당연히 그 역할, 그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가져가야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겠어?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희소가치를 많이 가져가는 의사라는 직업을 봅시다. 기능론의 입장에서는요, 의사는 아주 똑똑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주 똑똑하니까 아주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난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시험도 잘 봐야 되고 또 좋은 대학에 간 이후에도 의대에 간 이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이 의대생으로서도 의대를 6년 다니고 그 이후에도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아주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과 노력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는 건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겠어? 라고 바라봅니다. 근데 반면에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이 뭐 능력이 필요한 거 맞아. 또 노력이 필요한 거 맞아. 근데 오로지 능력과 노력만으로도 결정되는 걸까? 의사가 되기 위해 난 똑똑하다라고 어떻게 입증하죠? 뭐 수능 성적을 가지고 입증하잖아요. 그럼 이 수능 성적은 당연히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스카이캐슬에 나온 것처럼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컨설턴트를 뭐 고용을 하고 아주 고액 과외를 붙이고 해서 의대에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워서 매일 알바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이 공부를 못하죠. 능력이 아주 출중하더라도 아주 똑똑하더라도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의대 6년을 다닐 동안에 학자금도 걱정할 수 없는 아주 이 넉넉한 집안의 자제여야 되고요. 또 의사가 똑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뭐 대략 정말 상위 1%만이 의대를 진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상위 1%만이 의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걸까? 그러니까 상위 한 4%, 6% 정도만 돼도 충분히 똑똑해서 노력만 하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단 1%만 의사가 되도록 그 의대 입학 정원을 조정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이처럼 이미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사회적 희소 가치를 독차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 가지 규범들, 제도들을 만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볼게요. 실력이 뛰어난 구직자가 반드시 좋은 일자리를 얻고 그렇지 못한 구직자가 안 좋은 일자리만 얻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지식 수준, 이런 것들, 능력들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 배경이나 인맥과 같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지배 집단에 속해져 있는지 또는 피지배 집단에 속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읽을게요. 그리고 고학력 일자리는 더디게 증가한 반면에 고학력 구직자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학력과 일자리 사이에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이런 문제를 과잉학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과잉학력이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데 과연 대한민국 모든 직종의 80%가 고등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종일까요? 사실 현장에서의 그 숙련도를 높이면 되는 그런 직종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학력을 이제 계속해서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학력 구직자들은 더 많이 생기고요. 근데 고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들은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정 배경이 좋지 않은 고학력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급하게 하향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체로 보면 사실은 구직자의 자질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경제 구조의 모순으로 구조 자체가 잘못됐어. 제도 자체가 잘못됐어. 그래서 개혁해야 돼 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으로 구직자의 능력에 걸맞는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기능론 같았으면 지금 뭔가 교육제도에 잠시 문제가 있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능력과 노력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완벽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는 다 제공이 되는데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사회 구조, 사회 제도 전체의 모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도 이게 갈등론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상론 한번 보겠습니다.
상상론은 사회적 상호작용론은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사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언어, 신호, 손짓 등과 같은 상징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합니다. 자,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이나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상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더워, 추상적인 거죠, 사실. 우리가 말 없이, 언어 없이 덥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손짓, 부채질하는 손짓 이런 것도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몸짓, 표정, 그림, 기호, 언어, 신호 이런 걸로 추상적인 개념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상징을 이용해서 인간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의사를 주고받습니다. 의미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걸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고 해석하는 상황 정의를 토대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이건 무슨 상황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일련의 사고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행위를 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등굣길에 만난 친구가 손을 흔들면 우리는 그 행위를 반가움의 표시로 이해해서 아, 반가운 상황이구나. 지금 친구가 나한테 반갑다라고 말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그 상황을 정의해서 우리도 그에 따라서 반갑게 손을 들어 인사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길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뜬금없이 포크를 하나 줬어. 또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 줬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되게 당황스럽겠지. 집에 휴지가 넘쳐나시나? 아, 포크는 왜 주시는 거지 갑자기? 당황스러울 거야. 근데 내가 수능 전날에 여러분들한테 두루마리 휴지랑 포크를 주면 어떻게 생각해? 그래, 술술 휴지처럼 술술 풀어라는 뜻인가 보다. 아, 지금 포크를 주신 것은 잘 찍으라는 의미인가 보다. 지금 응원받는 상황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 맞게 아, 선물을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하고 고마워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잖아. 포크를 준 상황에 따라서 그 반드시 똑같은 행위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가 버튼을 딱 누르면 반응한 것처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건 무슨 상황일까 생각을 한번 한 뒤에 그 다음에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고 또 규정하고 그 부여된 의미에 기초해서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 의미를 공유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징을 공유하면 할수록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상호작용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문화 현상을 사람들이 상징을 통해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발생한 주관적인 의미가 담긴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어디까지나 상호작용의 과정과 그 과정이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포크를 단순히 준 행위, 그 행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일어난 맥락, 수능 시험 전날이구나 라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행위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완벽하게 사회문화의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의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고 밝히는 데 유용하다. 저 사람은 왜 저런 행위를 했을까? 저 지금 무슨 상황인 걸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행위는 상호작용 외에도 사회 제도라든지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있으니까 어떡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어도 막 압박감을 느끼면서 공부하잖아. 난 정말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야. 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수능이라는 거대한 제도, 입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행위가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그러한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거대한 사회 구조의 힘을 소홀히 여긴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닙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못해요. 관심을 안 가지니까. 자, 마지막으로 17쪽 아래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본 사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 사회 문제를 지금까지 기능론의 입장에서도 갈등론의 입장에서 한번 봤어요. 사회 문제를 기능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주 일시적이고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했죠. 잠시 어떠한 구성 요소가 자기 기능을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그리고 갈등론의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봤죠. 사회 문제는 이 갈등과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그래서 지금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야. 사회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조용한 게 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어. 사회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바라본다라고 했잖아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그럼 상상론의 입장에서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상상론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 문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상황의 정의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회 문제가 안 되기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상론자들은 사회 문제의 개념 정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정의되는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어떠한 현상을 사회 문제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판단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사회 문제를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사회 정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성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개인의 기호 문제로 봤습니다. 그냥 취향 문제지, 필 수도 있지 담배를 라고 바라봤어요. 근데 최근 우리 사회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늘면서 이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흡연을 그냥 둬서는 안 되나? 이거를 지금 금연 정책을 펼쳐야 되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런 생각이 생긴 이래로 사회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연이라는 게 객관적인 사회 문제가 아니야. 객관적인 사회 문제였으면 사실 90년대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흡연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도 담배를 피고 버스에서도 식당에서도 뭐 실내에서도 담배를 마구마구 폈습니다. 지금보다 담배 이제 피는 사람들도 더 이제 많았고 근데 그때는 흡연이 사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사실 흡연의 정도로 따지면 그때가 훨씬 더 심각했는데 그때는 사회 문제가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사회 문제가 된 거잖아. 그래서 흡연을 질병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문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의 상황 정의에 따라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콕 확인과 비교 이걸 보면요. 기능론은 우선 사회 통합과 안정을 중시하고 어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이 사회문화 현상이 사회 존속이라든지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거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나? 또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나?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봅니다. 반면에 갈등론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이라든지 대립의 측면에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상상론은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그 행위를 한 사회문화 현상은 결국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개입돼서 나타난 현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행위하는 인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거란 말이지. 그럼 그 행위하는 개개인의 인간의 어떤 상황 정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떠한 사고 과정을 지니고 저런 행위를 하는 걸까? 이런 거에 주목해서 해석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행위했구나. 해석하는 거를 더 중시합니다. 밑에 콕 확인 한번 볼게요. 아래 단어들을 이용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이러면서 여기 콕 확인에 나와 있는 단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관점을 보면서 자주 사용했던 단어들 각 관점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세 가지 관점을 봤어요. 우선 크게 한번 분류를 했어요. 관점을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그리고 거시적 관점 안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미시적 관점에는 상상론이 있다라고 봤어요. 자, 이 각각의 관점들이 사용하는 키워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능론은 어떤 게 있지? 먼저 유기체 있지. 유기체도 있고 상호 의존, 상호 유기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런 상호 의존과 관련된 단어들.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기능, 역할, 각각의 부분들이, 구성 요소들이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어떤 거에 기여를 하죠? 안정, 균형, 통합, 질서 유지, 존속 이런 거에 기여를 합니다. 그 기여를 하기 위해서 가치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어 있다라고, 합의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기능론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갈등론이 사용한 키워드들을 한번 볼까요? 우선 갈등론이니까 당연히 갈등, 대립, 지배, 피지배 이런 집단들을 통틀어서 계급이라고 부르고, 투쟁,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착취, 억압, 강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사회 변동, 사회 개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키워드들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상론 한번 배워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상상론은 또 뭐 의미, 개인의 행위, 개인의 사고, 능동적인, 자율적인, 또 각각마다 다른 주관, 당연히 상징, 상호작용, 상황과 상황 정의,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맥락, 이해, 해석 이런 말들이 쓰이면 상상론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교과서 18쪽을 보면서 관점 마무리해 볼게요. 사이먼의 현상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들 관점은 모두 사이먼의 현상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난 것으로 어느 관점만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관점마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한편으론 소홀히 다루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사이먼의 현상은 발생 원인과 양상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관점에 치우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 기초하여 균형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이먼의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관점들은요, 저희한테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도구를 우리가 도구로서 쓸 수 있어야지 어느 한 관점에만 치우쳐서 오히려 내가 그 관점의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탐구활동을 보면은 올림픽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탐구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다음은 올림픽 행사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이 나눈 대화이다. 관련 기사를 읽어볼게요.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 개최된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난민 선수들로 구성된 난민팀도 참가하여 지구촌 축제의 의미를 더하였다. 이번 올림픽은 206개 회원국에서 1만 1천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308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루었다.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다양성과 자연으로 브라질의 정체성을 표현하였던 개회식은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브라질 내에서는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림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거에 대해서 갑을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면, 갑은 올림픽은 여러 나라를 하나로 묶는 지구촌 축제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은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질 수 있어요.
특히 개최국 국민은 국제적인 행사를 치렀다는 자긍심을 가지게 돼요.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바가 큽니다. 을은 어떻게 보냐면요. 올림픽은 부자 국가와 가난한 국가를 차별하는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메달 숫자로 표시되는 국력 싸움이지요. 게다가 개최국은 이 행사를 이용하여 정치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적 불만을 잠재우는 데 이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병은 올림픽 메달의 의미는 선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메달을 따는 것보다는 올림픽 참가 자체에 더 의미를 두는 선수들도 많아요. 이에 따라 선수마다 경기 결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갑을병이 각각 어떤 관점에서 올림픽 행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써보자. 이건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갑은 기능론의 입장에서, 을은 갈등론의 입장에서, 또 병은 상상론의 입장에서 올림픽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갑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봤을 때 그게 어떤 결속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기여하는 측면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을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 또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병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각 개개인의 사고, 행위의 의미,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갑을병의 관점이 가진 유용성과 한계를 비교하여 정리해보자. 각각의 유용성과 한계, 각각 관점의 장단점은 어차피 우리 학습지에서도 쫙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보면요, 사실 서로가 서로의 한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한계예요.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그래, 이렇게 통합에 이바지하는 방면 있지. 근데 실제로도 이 정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잠재우는 것도 있는데 그런 측면은 설명을 못하네? 라고 갈등론이 기능론에 비판을 제기할 수 있겠죠. 갈등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정치 권력을 강화하는데 그런 쓰이는 것,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정말로 훌륭하게 개최를 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더 성장하게 된 것도 있고 정말 국민들이 기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왜 설명을 못해? 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또 상상론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래,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제 메달을 따고도 은메달이면 실망하는 모습들이 있고 어떤 선수들은 그냥 참가만 해도 기뻐하는 선수들이 있어. 각각 행위의 양상이 다르지. 하지만 알고 보면 동메달을 따고도 기뻐하지 않았던 선수는 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본국에서 독재 정권이 잡고 있어서 그런 정치적인 이 억압이 굉장히 심한 나라여서 내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선수한테 돌아가는 여파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 걱정해서 그런 행위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닐까? 사실은 그 행위에 영향을 주는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의 힘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각각이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용한 측면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각 관점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학습지를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지에 이렇게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가 쭉 빈칸일 거예요. 여기는 채우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상황인 거냐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의 제목인 겁니다. 얘가. 표가 너무 커서 제목까지 같이 들어가지 않아서 전 페이지에 어쩔 수 없이 넣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를 볼게요. 자,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거시적 관점은 숲을 보는 관점, 아주 크게 보는 관점이라고 했죠. 이 거시적 관점은 분석 범주가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사회 구조라든지 사회 제도에 있습니다. 개인의 행위를 조정하고 구속하는 사회 제도, 규범, 또 계층 구조, 이런 거에 주목합니다.
나중에요, 사회 실제론과 연관이 되는데, 사회 실제론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사회 실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사회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뿐이야 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사회는 개인들 밖에 존재하는 어떤 실질적인 힘을 가진 존재야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가 사회 실제론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개인의 행위를 조정하고 구속하는 사회의 힘이 있다라고 보잖아. 사회 구조라든지 제도라든지 규범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들의 행위가 달라지기도 해. 그러면은 이 사회는 그냥 이름뿐인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사회 실제론과 연관이 되고요. 먼저 기능론을 보겠습니다. 기능론의 기본 전제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에 비유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회 구성 요소들은 상호 의존 상태에 있다라고 봅니다. 서로 의존하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이 각 기능이나 역할 수행으로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 존속, 통합에 기여한다라고 봅니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조화와 균형, 질서 유지, 존속, 통합을 위해서 사회 규범과 제도가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 규범이나 제도는 사회 전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해서 만들어낸 거다. 합의의 산물이다. 라고 보죠. 사회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사회 문제가 왜 일어나냐? 주어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할 때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일시적인 아주 잠시 일어나는 균형에서 벗어난 상태, 균형 이탈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는 부정적이고요.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각 구성 요소가 자기 기능을 수행하게끔 하면 균형이 회복되고 사회 문제는 사라진다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장점은 사회 질서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거지만 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적 관점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사회 갈등 현상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사회 갈등 현상을 간과하고 사회 변동이나 개혁의 중요성을 소홀히 합니다. 갈등론을 볼게요. 갈등론은 기본 전제가 사회적 관계를 지배관계 그리고 피지배관계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에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갈등, 대립이 왜 있냐? 희소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보죠. 이들은 사회 질서나 안정은 지배계급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봐요. 조용한 게 이상한 거야. 갈등이 있고 모순이 있는데 조용한 게 이상한 거야. 이 조용한 상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지배계급이 강요를 했거나 억압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보고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은 같이 설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갈등은 반드시 있다라고 필연적이다라고 봅니다. 사회 규범이나 제도는 지배계급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거를 또 자녀에게 물려주고 현재의 지배 상태, 현재의 지배, 피지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규범이나 제도를 만든 거다라고 봅니다. 사회 문제는 보편적인 당연한 현상이라고 본다라고 했죠.
당연한 현상이에요. 모순이 있고 갈등이랑 대립이 있는데 이런 게 당연히 수면 위로 떠올라야지. 수면 위로 안 떠오르고 조용한 상태는 지배계급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라고 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야.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사회 변동에 또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을 중시하는 진보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와 갈등의 측면을 이해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협동, 합의, 조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고요. 사회 질서, 사회 유지도 필요하고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질서와 안정의 중요성을 경시, 가볍게 여깁니다. 자, 미시적 관점을 보면요. 미시적 관점의 분석 대상, 관심을 가지는 분석 범주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동적인 사고 과정과 행위의 선택, 타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주목을 하고요. 상호작용 과정에 주목을 하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는 힘을 가지는 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저 개인들이 모여있는 모습 보고 사회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야. 명목적으로 존재할 뿐이야 라고 보는 사회 명목론과 연관이 됩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라고 보고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의 주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정의인 상황 정의에 기초해서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은 상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는 그것이 발생하는 상황, 맥락과 행위 주체의 사고 과정 또는 행위를 누가 했는지 행위 주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장점으로는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의 측면을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 또는 사회 제도의 힘을 경시합니다. 이러한 관점들은 조화롭게 사용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길게요. 이 빈칸은 지금 영상을 일시정지해서 한번 자기가 한번 채워보려고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다 채워보고 다시 영상을 재생시켜서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우선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들을 정리했었죠. 그 외에 제가 정리한 키워드 외에도 많은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각자 한번 정리해보는 걸 추천하고요. 현재 사회 구조를 현 상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로 해석하면서 비판하는 관점은 갈등론, 이고 현 상태를 합의에 기초한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누구나 노력하면 사회적 희소 가치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 그래서 현 상태를 옹호하는 쪽은 기능론입니다. 사회 문제의 갈등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갈등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기능론,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은 기능론. 더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이 능력이 더 있나 보지, 노력을 더 했나 보지라고 옹호하는 쪽은 기능론. 아니야.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규범이라든지 제도를 이용해서 더 많이 가져가는 거야 라고 비판하는 쪽은 갈등론입니다. 자,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 이거는 미시적 관점이죠.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성적이나 입시의 중압감, 유해한 사회 환경 이렇게 거대하게 바라보면 이거는 거시적 관점입니다. 자, 인류대가 배출한 역량들은 한국 사회 양대 성과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뿐만 아니라 높은 학력 수준을 요구하는 연료되는 지원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라고 보는 입장은 기능론. 학생들이 인류대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교육의 본질 때문이 아니라 브랜드 때문이며, 이 브랜드는 중요한 신분상의 딱지가 되어버렸고 폐쇄적인 특권 계급을 재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갈등론이죠. CCTV 설치로 인해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고 질서 유지되고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보는 입장 기능론. CCTV는 감시 및 통제의 수단으로서 지배층이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갈등론. 자, 빈곤은 개인의 동기 부족, 낮은 성취 욕구, 나태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 빈곤이 결정된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과 의식 구조, 개혁 등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기능론 갈등으로 보면은 사실 기능론이 맞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곤은 취업과 교육의 기회가 제한, 임금 격차 현상, 사회보장 정책의 미흡 등 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 및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쪽은 거시적 관점, 그 중에서도 갈등론입니다. 자, 세 가지 문제 역시 각자 한번 풀어보고 일시정지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정답을 맞춰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영상을 다시 재생합시다. 먼저 사회문의 현상을 이해하는 다음 글의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쭉 좀 어렵다가 여기 부분에서 얘가 갈등론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론의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사회는 변동을 향한 원동력을 내재하고 있다. 그렇죠. 변동을 향한 원동력은 뭡니까? 갈등이죠.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모든 사회에 내재되어 있죠. 갈등론 입장 맞습니다. 니은 사회 구성 요소 간에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이거는 기능론 입장이죠.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병리적인 현상이다. 기능론이죠. 사회 질서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집단, 어느 집단, 지배 집단의 필요를 반영해서 형성된다. 갈등론입니다. 정답은 2번. 자, 밑줄 친 비판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관점에 대한 비판. 이 관점은 뭐죠? 인간의 행동은 단순히 외적 환경으로부터 자극에 반응하는 것 이상으로 심사숙고한 가운데 행위가 일어나며 뭐죠? 상상론이죠. 상상론의 한계점. 상상론이 받을 수 있는 비판이 뭐가 있을까요? 1번 상징을 비롯한 의사소통 체계를 소홀히 한다? 아니죠. 상상론의 80%가 상징을 비롯한 의사소통 체계에 주목을 하고요. 그걸로 이뤄지는 상호작용에 주목을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죠. 2번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대립적으로만 이해한다. 이거는 갈등론의 입장.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힘을 간과한다. 예, 맞습니다. 사회 각 요소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기능론. 사회문화 현상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경시한다. 이거는 거시적인 입장이라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비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에 대해 다음 주장들에 내재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사회 불평등 현상이죠. 사회 불평등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기능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능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간 행위에 대한 주관적 의미 부여 상상론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제도의 개혁 갈등론입니다. 사회 구조보다는 구체적인 인간 행동의 분석 상상론 또는 미시적 관점이고요. 사회 질서는 소수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이다. 아니죠. 질서,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은 기능론 입장에서는 사회 전체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보니까 소수 사람들 예컨대 지배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어 형성된 거라고 보는 거는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입니다. 사회 유지를 위한 사회 구성 요소들의 역할, 기능에 대해 관심이 있다. 기능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했고, 다음 시간에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